안녕하십니까. 교육공무직원 급여 이론 강의에 이어서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실전 강의로 돌아온 윤국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이스에서 공무원 급여를 어떻게 마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가 이론 위주였다면 이번 강의는 나이스 화면을 직접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급여 업무를 잘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강의를 통해서 급여 업무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그리고 급여 업무가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급여 어떻게 마감을 하고 돌발 사항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스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면, 지금 급여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많이 익숙한 화면일 거고, 급여 업무가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이제 곧 익숙해질 화면입니다. 선생님들은 급여 업무 어떻게 하십니까? 작업에서 기초자료 생성하고, 기초자료 지금 제가 이미 몇 번을 생성한 거라서 6월달로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 생성하고, 대상자 생성하고, 6월이죠. 6월 조회해서 생성하고, 이미 다 생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한다고 계속 한번 돌려본 거라서, 이렇게 해서 하면 끝납니다. 여기서 6월달로 해서 실적 이력 생성 승인 요청을 하죠. 지금 이거는 교육용 화면이라서 그런 게 안 뜨는데, 이렇게 승인을 해서 결제가 다 끝나고 나면 이력 생성을 하면 급여 업무 마감이죠. 물론 초등학교 중에 이제 병설 유치원 있는 학교들은 요거를 한 번씩 더 해야 되죠. 초등학교에서 클릭을 하면 밑에 병설 유치원도 있죠. 거기 해가지고 항상 2개, 초등학교 거 하나, 병설 유치원 거 하나, 이렇게 해서 2번 이렇게 한 번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생각해 두시고요. 이렇게 간단한 급여 업무인데 왜 강의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건 지금 교육용 화면이라서 자꾸 요게 뜨는데, 앞으로도 계속 뜰 테니까 선생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간단한 거를 강의까지 해야 되냐? 사실 급여 작업할 때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 생성, 월급을 일가 작업 요거 3개 딱 누르고 실적 이력 생성 바로 하시는 선생님들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기초자료 생성하기 전에 해야 될 일, 그리고 대상자 생성할 때도 뭐 대상자가 안 뜬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생기고, 월급의 일가 작업하고 급여 대장을 살펴봤는데 내가 줘야 되는 수당인데 안 들어가 있다든지, 안 줘야 되는 수당인데 들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해서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전체적으로 제가 급여하는 작업 순서 그대로를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요런 사항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개개의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그 달에 정기승급을 확인합니다. 정기승급은 어떻게 확인하냐면, 이렇게 선생님 성함을 적고 조회를 누르면 여기 차기 승급일 보이시죠? 여기 차기 승급일이, 지금 이건 교육용 화면이라서 조금 뭐 2017년으로 가 있는데, 보통 뭐 2020년 6월 1일, 뭐 2021년 뭐 3월 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승급일인데 승급이 되었는지, 만약에 지금 5월달 급여를 하는데 차기 승급일이, 급여를 했는데 차기 승급일이 2020년 4월 1일이 그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4월달 정기 승급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정기 승급이 되고 나면 기본급이 오르죠. 그 기본급이 안 오른 상태에서 급여를 받은 거예요, 4월달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소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정기 승급을 제일 먼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기 승급을 이런 누가 언제 하는지 이렇게 쭉 나타나는 명단은 없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국공립급여 요것밖에 없고 교원 인사나 지방공무원 인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명단이 나타나는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우리는 교원 이름을 적고, 항상 이렇게 해서 여기 월급여 기본사항 관리에서 이름을 적고 여기 차기 승급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 20명, 10명 안팎의 교직원이 있는 학교들은 모르겠지만 70명, 80명, 100명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매달 100명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봐야 되냐. 그래서 저는 학기 초에, 매학년 학기 초에 이런 명단을 하나 만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명단을 보시면
뭐 직이나 직급, 그리고 성함, 그리고 정기승급일. 저는 여기에 부장교사인지 여부, 담임교사인지 여부, 그다음 교육연구비까지 해서 요 정도의 정보를 나타내는데,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싶다면 더 많은 정보를 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기승급일을 이런 식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하면 2020년 6월 1일에는 2명이 정기승급이 있네. 그러면 이 2명이 정기승급이 됐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요 확인은 여기서 가능합니다. 급여기본사항 관리 인사변동자 조회에서 들어가셔서 여기서 조회를 하면, 만약에 저 2명이 다 정기승급이 되었다면 2명 이름이 다 뜹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정기승급이 다 제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만약에 정기승급이 2명인데 1명만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해당 인사 담당자 분한테 연락을 해서 어떤 선생님 지금 정기승급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정기승급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급여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3월 초에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냐 할 수 있는데요. 요걸 한번 해놓고 나면 다음에 급여 작업 하시기가 좀 더 편해지십니다. 확실히 이런 명단 같은 게 하나 있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저는 요 정도 정보를 나타내는데 더 많은 정보를 나타내면 요 하나의 명단을 가지고도 뭐 다른 뭐 업무, 뭐 맞춤 복집이라든지 아니면 휴복직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딱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놓은 표를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것도 급여 업무를 하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복무에 들어가셔서 복무에서 전달에 초과 근무를 확인합니다. 초과 근무는 이렇게 해서 만약에 6월 급여다 그러면 5월 달에 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 6월 달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6월 급여다 그러면 5월 달 거를 검색을 해가지고 인사구분에서는 또 이거 지방공무원이니까 지방공무원급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지방공무원 요거를 등록해 놓은 게 없어서 전체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과 근무를 올려놓은 선생님들 했는지, 실제로 지문 인식기 시스템에서 이렇게 지문 찍었던 거를 해가지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시부터 23시 22분까지 하셨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4시간 딱 입력됐습니다. 이 선생님은 11시 58분에 오셔서 17시 2분에 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시간 합이 안 뜨죠. 이런 경우가 가끔씩 있을 겁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요 초과 근무 일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에 초과 근무를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 달력에 검색해 보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초과 근무 신청하실 때 휴일의 그 신청 여부 요거 X가 돼 있죠. 그러면 나이스에서는 요 시간은 지금 평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평일에서는 초과 근무 시간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요 시간은 평일에 일반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합이 안 뜹니다. 하지만 요게 그냥 단순히 요거를 체크 안 했기 때문에 요게 시간 합을 안 뜨는 거기 때문에 수기로 그냥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초과근무 월별 집계해서 조회를 해서 생성을 하시게 되죠. 생성을 하는데 그 5월 근무일수를 살펴보면 여기서도 항상 지방공무원으로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무일수 계산 5월에 총 근무일수를 보시면 20일 나올 겁니다. 이 20일은 어떻게 나오냐면 토일, 공휴일 다 빼고 실제로 나와서 근무하는 일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재량휴업일은 쉬는 날인데 빠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재량휴업일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20일을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근무일수가 20일이 뜨는 거죠. 이분은 20일 다 나와서 근무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20일을 다 나와서 근무했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과 근무 자체 점검할 때 하셔도 되는데 뭐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나중에 잘못 줬더라도 소급이나 환급하는 그런 사태보다는 그냥 미리 점검을 해서 이게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요거를 출력을 함부로 하면 요게 명단이 많으면
이게 여기서는 지금 한 분이라서 그냥 20일 딱 알게끔 나오는데, 만약에 명단에 사람이 많으면 이게 누가 며칠인지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요걸 출력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근무상황 관리로 옵니다. 근무상황 관리에서 5월달 전체로 해서,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결제 상태는 완결로 된 걸로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완결이 아니라 전체로 놔두면 뭐 상신 취소했다든지 반려했다든지 기결 취소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떠가지고 혹시나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완결 상태로 난 걸 하고 여기에서 찾기를 해서 만약에 요분 해가지고 조회를 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은 20일 동안 다 나온 겁니다. 여기서 저 근무일수에서 중요한 거는 하루 8시간을 다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각, 외출, 조퇴, 병지각, 병조퇴, 병외출, 뭐 반일 연가, 연가 이런 거를 썼다면 그거는 제외해줘야 되기 때문에 8시간 근무를 안 한 거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시간의 근무수당 정액분 할 때 15일 이상 일하면 10시간분의 초과 근무수당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이거를 확인할 때 거의 뭐 날짜에서 정확하게 찝어주는데 가끔 한번 확인해야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날 아침에 지각을 했는데 오후에 조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만 빠져야 되는데 지각하고 조퇴가 있으니까 날짜에서 가끔 착각을 일으켜서 그거를 이틀로 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 15일 이상 넉넉해 가지고 막 한 20일 이렇게 있으면 그 뭐 이틀 제하더라도 18일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15일 이 정도 됐는데 딱 15일에 맞춰서 이제 정액분이 10시간 딱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틀 빠지는 바람에 14일치만 나갔다 이러면 또 그 1일치에 대해서 다음 달에 소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귀찮음을 일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여기서 바로 잡는 게 가장 좋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 해보기가 너무 어렵다, 그리고 뭐 급여 업무하는데 월초에 너무 바쁘다 이렇게 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나이스 시스템 믿을만 합니다. 그래도 가끔은 사람이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근무일수 계산하실 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을 쓴 경우는 그 경우에는 6시간 반, 6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셨더라도 그 경우는 다 인정이 됩니다.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얼만큼 쓰시더라도, 그러니까 며칠을 쓰시더라도 그건 다 근무로 포함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경우에는 다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각종 수당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수당은 기본적으로 인사작업에 의해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본봉은 여기서 호봉 보이시죠? 요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정근수당 가산금, 요거는 근무연수. 지금 약간 좀 이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교육용 화면이라서 좀 그렇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정근수당 주한가산금, 그 다음에 교직수당 가산금, 직급보조비, 대우공무원 수당 등은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가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보면 대우공무원인지 여부도 이렇게 Y로 되어 있으면 대우공무원 수당이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살펴볼 거는 이 부분에서 수석교사인지 부장교사인지 담임교사인지 그냥 일반 교사인지 그 다음에 부장 담임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되는데, 부장인 교사면 7만원에 나가죠. 교직수당 가산금. 그리고 담임교사이면 교직수당 가산금 13만원에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수당들이 대부분 인사명령에 의해서 나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거를 줘야 되는 수당인데 인사명령이 나와 있는데도 안 나가는 수당이 있다 그러면 그런 수당은 개인수당 아니면 조정수당, 기타 수당에 입력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담임 교사인데 담임으로 안 되고 그냥 교사로 되어 있다. 그래서 담임 수당이 이때까지 안 나갔다. 그러면 이번 달에 작업하실 때 담임 수당을 조정 수당에 넣어 주시고 그 못 받은 부분만큼, 그리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담당자한테 연락하셔서 선생님 담임 교사인데 교사로 되어 있어서 담임 수당이 안 나갔다. 그래서 담임 교사로 다시 인사 명령을 좀 내달라. 이렇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급여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확인해야 될 사항은 가족 수당입니다. 가족 수당은 급여 기본사항 관리 가족 수당 요 탭에서 이게 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자동으로 나가는 수당인데 만약에 자녀가 만 19세가 넘어갔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자녀의 학비 보조 수당이 이제 고1만 지금 자녀 학비 보조 수당이 나가죠. 고1에서 고2가 됐다든가 이러면 여기서 종료 연월을 이렇게 넣어주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되고 수정을 하셔서, 만약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4월달에 결혼했는데 6월달쯤에 가정수당 신고서를 제출해가지고 4월부터 이제 소급해서 지급이 가능하죠. 그럴 경우에는 일단 여기서 등록을 합니다. 가족 사항에 대해서 추가를 해가지고 뭐 성명, 뭐 가나다, 주민등록번호 99000101, 뭐 16814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을 때 소득자의 배우자, 가족관계, 남편 이렇게 해서 가족수당 지급 여부 예스에서 4월 달부터 소급이 된다. 그러면 저장을 해서 기본공제대상, 보통은 남편분이 일을 하게 되면 기본공제대상에서는 노 하시면 되죠.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본인 이름으로 연말정산을 하시는 경우는 기본공제에서 노 하시고 저장을 하시면, 지금은 이게 그거 화면이기 때문에 유효하지 않은 주민번호라고 나와서 저장은 안 되는데, 이렇게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소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조정수당에 들어가서 추가를 해서 찾습니다. 교특회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족수당 배우자 해가지고 여기에서 소급 환급 지급 2020년 4월 결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한번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부양가족별 등록 들어가셔서 추가를 하면 성명을 찾으면 요 가족분에 대해서 아까 저장은 안 됐지만 그 가나다라는 배우자가 뜹니다. 거기에 딱 뜨면 요걸 클릭하고 수당 금액이 배우자니까 지금 6월 급여라고 생각하면 456 석 달에서 12만원 해서 사유를 2020년 4월 결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족수당은 이렇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공제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제하는 거는 기여금, 공무원 연금이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교직원 공제, 학교 공통공제, 뭐 교원 연합협의 뭐 이런 게 있고, 뭐 학교 급에 따라서 뭐 초등 교장 협의회비 아니면 뭐 초등 실장 협의회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교원 연합회비는 매월 초에 뭐 1일이나 2일, 늦으면 3일 정도에 학교마다 팩스로 교원 회비 얼마, 이게 지금 13,500원일 겁니다. 초등 같은 경우에는 그거 떼달라고 명단이랑 누구 떼는지랑 그 다음에 이렇게 나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있는 그 팩스 공문에 있는 명단과 금액 확인하고 개인별로 공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를 하면 찾아보면 교원연합에 있죠. 그렇게 해서 뭐 시장연월하고 종료연월은 뭐 보통 이제 설정을 안 하시죠. 이렇게 해서 뭐 사유 교원연합회비 이렇게 해서 금액 13,500원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5월달부터 금액이
교원연합회비가 나가게 됩니다. 공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 한 분 한 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여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들어가서 제가 한번 살펴보려 했는데 여기서 지금 보안 패치가 제대로 안 깔려서 살펴보기 어려운데, 공무원연금은 연금공단에서는 이런 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미납 내역, 기여금 납부 종료, 합산 반납금, 소급 기여금, 학자금 상환 대상자 등을 조회하고 이를 나이스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하는 방법은 보통 여기에는 이제 기준 기여금 요 탭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기준 소득 통보 온 거 이렇게 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합산 반납금이나 그 다음에 소급 기여금 그리고 학자금 상환이 있으며 여기 기공제에다가 추가를 해서 공제명을 선택합니다. 일반 기여금, 소급 기여금, 합산 반납금, 뭐 일반 가미납금, 미납금 있으면 대학자금 이렇게 해서 금액을 입력하시고, 공제 사유는 뭐 거기에 맞게끔, 소급 기여금이면 소급 기여금, 그리고 뭐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되는지 해서 저장을 하시면 이렇게 해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여금 납부 종료가 있을 때는 여기서 그냥 일반 기여금에서 영원에서 기여금 납부 종료를 해도 되지만, 국공립급여 기여금 탭에 보시면 기본사항 관리에 기여금 제외자가 있습니다. 여기 제외자에 이렇게 추가를 해가지고 뭐 이름을 입력하시고 시작년 종료를 해가지고 사유하면 기여금 뭐 33년이 기여금 납부 만료인데 33년 납부 종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유를 적고 저장을 하시면 기여금이 납부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항들은 여기 급여 기본사항 관리 요 탭 안에 있는 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만 잘 살펴보셔도 됩니다. 건강보험 딱 들어가시면 여기 해가지고 뭐 증번호 취득을 언제 해가지고 뭐 감면 사유, 뭐 장애인으로 등록되시면 뭐 감면 사유 있으면 그렇게 감면하면 되고, 보수 월액이 매년 4월마다 변하고 4월에 변하고 나면 그게 다음에 4월까지 3월까지는 그게 적용되고, 다음에 4월부터 다시 또 이제 변경이 되게 되는데, 요건 다 파일 반영하셔가지고 이번 4월달에 한번 다 해보셨을 거라고 압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건강보험도 이게 급여 작업하기 전에 건강보험이 얼마 이렇게 고지되는 게 아니라 급여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 고지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있는데, 그냥 그 4월달에 반영된 반영된 파일 안에 금액이 계속해서 가는 거고, 요게 달라지는 경우는 만약에 육아 휴직을 했다든지 휴직을 했다가 복직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휴직 동안에 기간 동안 건강보험 납부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마인지 이제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제가 좀 일단 한 3교시쯤에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비가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회비는 여기서 교직원 공제 의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조회하시면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교직원 공제 의뢰한 거 다 뜹니다. 이게 파일 반영이 보통 빠르면 뭐 4일, 5일, 좀 느려도 6일, 7일 요 정도에는 반영이 되니까 그 반영된 뒤에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그냥 그 금액 거의 뭐 맞고, 만약에 거기서 누군가 자기가 미리 냈다 그러면 그 금액을 0원으로 만들어주고 저장을 해주면 그 선생님은 교직원 공제회비가 이중으로 빠지진 않습니다. 교직원 공제에는 교직원 공제 웹 EDI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번 달 내역을 한번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데 그 출력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공통공제는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 여기서 생성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조회를 하시면 공제 코드가, 여기는 지금 공제 코드가 학교 공통공제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데, 대부분 학교는 학교 공통공제가 이렇게 제일 밑에 아마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면 작은 사랑의 시합 요거 법정 요걸로 해서 해가지고 선생님들 공제 금액 뭐 8만원 해가지고 직종 선택, 국가직 뭐 그리고 뭐 교원 해가지고 다 됐으면 대상자 적용 딱 눌러주고 저장을 하면 저장이 됩니다. 일괄 생성돼서 5월 급여에서
여기 지금 이름은 작은 사랑의 씨앗이지만 뭐 학교는 학교 공통공제로 해서 우유값, 급식비, 뭐 친목회비 이런 거 해가지고 공통공제 가능하십니다. 그래가지고 학계 금액 항상 공통공제도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이 파일에 반영된 금액이랑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 외에 기타 공제들은 기본사항 관리에서 개인별로 넣어주면 됩니다.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뭐 실장 협의회비나 시상조 회비 있을 거고, 교원분들 같은 경우는 교장 협의회비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거는 그 해당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여기서 보면 개인 공제 탭에서 추가를 해서 그 맞는 공제 코드를 넣어서 금액 넣고 시작 언제, 그 다음 종료는 뭐 계속해서 하시는 거면 종료 연어를 안 넣는 게 좋습니다. 안 넣고 종료 연어를 더 이상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다 입력이 됐고 그 다음에 공제에 대해서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기초자료 생성하시고 대상자 생성은 이미 한번 제일 처음에 급여 작업할 때 미리 한번 다 하셨기 때문에 두 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대상자 생성을 두 번 하게 되면 이미 기초자료로 생성해서 나 있던 그 자료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새롭게 그리고 대상자 생성을 할 때 안 떠가지고 따로 추가로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 생성을 또 하게 되면 그분들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은 다시 또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대상자 생성 자체는 급여 작업하면서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초자료 생성이랑 월급의 일괄 작업은 뭐 수시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새로운 뭐 수당을 넣었다, 아니면 새로운 공제를 넣었다, 이런 무조건 기초자료 생성과 월급의 일괄 작업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월급의 일괄 작업까지 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력 생성 승인 요청을 올리면 되는데, 요거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만약에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면 육아휴직 수당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달이나 끝나는 달 같으면 그 인사명령이 나와 있으면 만약에 지금 오늘이 5월 18일인데 5월 23일 날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계신다. 그런데 급여 작업은 5월 초에 마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월 22일까지는 수당 휴직이 아니니까 일반적인 수당이 5월 22일까지 일할 계산돼서 지급돼야 되고 5월 23일부터 5월 31일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이 또 일할 계산돼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수기로 입력을 해야 되냐? 수기로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인사 명령 하시는 분이 미리 5월 급여 작업하기 전에 5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들어간다고 인사 명령을 내놓으면 나이스에서 고맙게도 자동으로 반영을 해줍니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수당이 들어가고 마지막 그 1년까지 그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1년째 되는 날이 월 중간에 있을 경우에도 그 1년 그 전에 이제 육아휴직 수당이 일할 계산에서 지급이 되고 나머지 그 달 중간에 그렇게 되더라도 일할 계산돼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인사명령만 잘 되어 있으면 우리가 수기로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수당은 복직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7개월째 되는 달에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급해야 되는 내역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육아휴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역이 없는데 육아휴직을 한 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로 뜹니다. 그러면서 산정금액이 얼마고 실지금액이 얼마고 2월 금액이 얼마. 그러면 그 2월 금액 남아있는 요게 지금 아직까지 그분한테 지급되지 않은 육아휴직 수당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합산금이라고 해서 요 금액을
조정수당에 입력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급을 2020년 6월달에 하면 지급 연화를 2020년 6월로 바꿔주시고 지급 여부도 다 Y로 바꾼 다음에 저장을 해놓고 여기 기본사항에 와서 조정수당에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조정수당에 들어가서 추가를 해서 찾기, 여기 보면 육아휴직, 육아휴직 복지합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여기서 금액 아까 했던 거 뭐 120만 원이면 120만 원 해서 육아휴직 복지각산 뭐 좀 친절하게 적으면 2019년 뭐 1월 1일에서 2019년 11월 1일 11월 30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언제 지급됐고 어떤 거를 언제 지급하는지 딱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장을 하면 육아휴직 수당은 이게 비과세이기 때문에 전체 금액 다 비과세로 해주셔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씩 고쳤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기초자료 생성하고 그리고 급여 작업 이렇게 바로 여기서 하시면 개별적인 수당이나 공제를 수정을 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작업에서 안 하셔도 되고 여기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급여대장을 출력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했는 게 정확하게 맞고 그리고 우리가 공제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관리에 들어오면 급여대장과 목별수당 공제 내역이 보이시죠? 이 두 개 차이점이 뭐냐면 먼저 급여대장은 이렇게 급여 담당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교직수당, 가산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넣다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본봉에 따른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종 수당들, 만약에 정액급식, 보조비면 아니면 교직수당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뭐 그 다음에 그런 돈 받는 것들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공제도, 소득세, 지방소득세, 세금, 두 번째 칸에는 뭐 기여금, 세 번째 칸에는 건강보험, 노인장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면 깔끔하게 보입니다. 아, 이 사람은 뭐 어떤 걸 받고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경우 보통 대부분 여기서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별 여기서 뽑을 수밖에 없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병설 유치원에 있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목별 수당 및 공제 내역에서 뽑아야 됩니다. 그런 학교들은 급여대장에서 뽑게 되면 병설 유치원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뽑고 차이점은 급여대장에서 뽑으면 일일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넣어주지만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요게 어떤 건지 이렇게 딱딱 보이는데 목별 수당을 여기서 하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어떤 수당이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딱딱 보이는 교직수당이 같이 있으면 교직수당 뭐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안 받는지 딱딱 보이는데 교직수당이 같이 안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건강보험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에서는 저는 급여대장에서 뽑는 걸 좀 더 추천드리고 그게 안 되는 뭐 병설 유치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뽑아야 되는 학교들은 여기서 목별 이렇게 뽑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야 될 거는 사람이 적은 학교에서는 뭐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근데 사람이 많아서 한 명 한 명 보기가 너무 어려운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에서 해가지고 뭐 본봉은 어렵겠지만 교직수당 가산금 만약 가산금 2다 그러면 부장수장에도 우리 학교 부장이 12명인데 7만원인데 12명이면 84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91만원 돼 있다. 그러면 누군가 한 명 잘못 받아가고 있다. 그런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나 정근수당 추가 가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 자동으로 반영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확인하기 어렵고, 정액급식비도 1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30명이다. 14만 원. 그러면 420만 원 나가면 맞네. 그럼 420만 원 돼야 되고, 지금 여기서는 14만 원 나가는데 210만 원이니까 몇 명이죠? 계산이 잘 안 되네요. 15명. 예, 15명. 그다음에 직급 보조비도 만약 우리 학교에 뭐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있다. 그러면 그 금액에 맞게끔 들어갔는지 이런 전체적으로 하시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직수당, 교직수당 25만 원이죠. 25만 원이니까 우리 학교 몇 명이다. 이렇게 한 번쯤은 파악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맞다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는 뭐 지금 잘 안 나오는데 뭐 교장협의회비나 뭐 이렇게 공제되는 것들도 한 번쯤 파악해 가지고 다 맞으면 요거를 이제 실적 이력 생성 해도 되는 거죠. 실적 이력 생성해서 승인 요청하고, 뭐 병설 유치원에 있는 학교에는 초등학교도 하고 병설 유치원도 둘 다 같이 올려가지고 마감을 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이력 생성해서 올리면 그 화면을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화면에서 나타나는 금액은 진짜 간단한 금액입니다. 어떤 금액이 나타나냐면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뺀 금액이 거기에 올라갑니다. 만약에 지급을 3천만 원 하고 공제를 1천만 원 하면 2천만 원이 올라가는데, 그 결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2천만 원이 그렇게 나는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급여대장을 내부 결제를 올릴 때 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어떤 사항을 공제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대장 결제를 올릴 때는 보통 이번 달에 급여자 변동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특에게 급여대장을 나이스에서 다운받아서, 그리고 교원연구비 내역도 올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부양가족이나 학비보조수당 산정 내역 같은 게 있으면 그것도 올리고, 그리고 시간의 근무수당 지급 내역한 게 있으면 그것도 올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이번 달에 소급이나 환급하는 게 있으면 그런 내역도 만들어서 올리고, 여기에 뭐 시간의 근무, 이게 초과 근무 자료에 대해서도 올리는 학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올려가서 내부 결제를 맡고, 그 내부 결제를 맡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거를 출력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부 결제한 공문, 그리고 급여대장, 그다음에 변동사항, 뭐 교원연구비 내역, 뭐 이런 것들 출력을 하고, 거기에 교총 그 회비 공문, 그리고 지문 인식기, 지문 인식 내역, 그리고 뭐 교직원 공제 그 공제 내역, 그리고 만약에 기여금 뭐 소급이나 뭐 환급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합산 반납금 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내역들 해가지고 같이 처리해 놓으시면 마무리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한 달에 급여 업무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마무리되기 전에 여기 기본사항 관리에서 몇 가지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실 부분은 우리가 수당을 입력할 때 개인수당, 조정수당, 기타 수당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요 차이점이 뭐냐면, 개인수당에 들어가서 뭔가를 추가했을 때 안 뜨는 수당이 가끔씩 몇 개 있을 겁니다. 특히 뭐 공무원은 잘 모르겠는데 공무직 같은 경우는 개인수당이 안 뜨는 수당이 있을 텐데, 그런 수당은 기타 수당에서 찾아서 하면 대부분 뜰 겁니다. 어쨌든 공무원이든 공무직이든 개인수당 또는 기타 수당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조정수당에는 어떤 수당이 들어가냐면, 뭐 여기서 보면 뭐 소급이나 환급 지급한 거, 왜 그런 것들을 조정수당에 넣냐 하면 개인수당이나 기타 수당에 입력한 것들보다 먼저 반영이 됩니다. 조정수당에는 만약에 같은 수당이 정액급식비가 개인수당에 들어가 있는데 정액급식비를 잘못 지급해 가지고 환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정수당에 개인수당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특회계로 이렇게 없으면 이런 수당은 기타 수당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교특회계
해가지고 지금 14만 원이죠. 2001월부터 뭐 12월까지 해서 급식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했는데 중간에 뭔가 잘못돼서 급식비 할 때는 비과세 금액도 반드시 10만 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중간에 뭔가 잘못돼서 저거 잘못 들어갔다 그러면 여기서 조정수당에서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여기서는 환급 지급 2020년 4월 급식비 가지급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되면 기타 수당에도 지금 5월달 시작 1월부터 12월까지니까 5월달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도 5월달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개인 수당이나 기타 수당에 들어가 있던 수당도 조정 수당에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면 조정 수당께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건 지금 제가 급여를 마감해 가지고 따로 되지는 않을 듯. 이렇게 해보시면 조정 수당에 있는 게 가장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금 예외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 예외는 뭐냐면 우리가 그 원천세를 징수하는 거를 입력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하면 가끔 선생님들이 연말정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 세금을 너무 많이 이제 환급을 받거나 안 그러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좀 많이 떼달라 이렇게 그 원천세 그 변경 신고서를 내면 거기에 맞게끔 80%, 100%, 120%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변경했을 때는 다음 해까지는 무조건 그 금액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율을 나는 평상시에 세금을 좀 많이 떼고 싶어요. 그러면 120% 하고 요거를 종료로 안 하고 그냥 저장을 해가지고 하면 원래는 100% 떼줘야 될 세금이 120% 떼지는 거죠. 주의할 거는 그 받을 때 반드시 해당 연도 말고 다음 연도면 변경 가능하고 해당 연도에 변경이 불가능하다. 1년에 한 번만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런 세부적인 개인 공제들에 대해서는 기공제 뭐 이런 식으로 건공제 여기에 하나씩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료가 조금 적게 떼져 가지고 더 이제 내야 된다. 그러면 건강보험 뭐 소급 해가지고 뭐 2만 원 더 떼주세요. 그러면 2만 원에서 건강보험 미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항상 요런 그 공제 부분 기공제는 기여금 공제, 건공제는 건강보험 공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떼면 됩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급여 강의 나이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선생님들 이미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걸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고 급여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함으로써 급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